안녕하십니까.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는 완벽함이라는 단어를 믿으십니까? 저는 한때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제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결혼 생활,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가정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여성이든 부러워할 만한 남편, 친정어머니보다 더 다정한 시어머니,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는 성공적인 커리어까지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제 가족의 모습은 한치의 오점도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것들 뒤에 가장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질투, 어린 말다툼이나 부부싸움이 아닌 이제 갓 5살이 된 제 아들의 순진한 한마디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벨벳 커튼을 영원히 찢어버린 그 한마디. 그날 저녁도 저희의 저택에서 보내는 여느 평온한 저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남편인 박준서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도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신 뒤였습니다. 부드러운 양털 카펫이 깔린 서재에는 저와 제 아들 민준이 단둘이 남아있었죠. 저는 아들에게 왕자와 공주가 나오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더없이 따뜻했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야기가 끝나고 저는 책을 덮고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 왕자님, 이제 잘 시간이에요. 너무 늦었네. 민준이는 눈을 비비며 길게 하품을 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맞고 커다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유나 선생님이 아빠한테 뽀뽀하는 거 봤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요. 아이들의 언어로 뽀뽀는 입맞춤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던 제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고요하던 방 안이 갑자기 숨막힐 듯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의 말은 예고 없이 제 머리를 강타한 벼락과도 같았고 저는 순간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어색하고 일그러져 있었을지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왕자님,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니?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잘못 본 거겠지. 유나 선생님은 민준이 선생님인데 어떻게 아빠한테 뽀뽀를 해? 혹시 꿈꾼 거 아니야?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작은 입술을 삐죽 내밀고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봤어요. 어젯밤에 엄마가 서재에서 화상회의하고 있을 때요. 점을 마시러 부엌에 내려갔다가 봤어요. 유나 선생님이랑 아빠가 부엌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까치발을 들고 아빠한테 뽀뽀하니까 아빠도 선생님한테 뽀뽀했어요. 꼭 만화 영화에서 본 것 같았어요. 엄마.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명확했고 상상이라고는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는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듯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들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마 유나 선생님이 아빠를 좋아해서 볼에다 뽀뽀한 걸 거야. 엄마가 우리 민준이한테 자주 해주는 것처럼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아들. 자, 이제 그만 자자. 저는 아들을 번쩍 안아들고 서둘러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남편과 젊은 과외 선생님, 부엌에서의 은밀한 입맞춤,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 여성으로서의 직감, 그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막연한 불안감이 이제야 거세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의 완벽했던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 아름다운 껍데기 아래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음을 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아들의 말이 왜 저를 이토록 무너뜨렸는지
이해하시려면 제가 누렸던 꿈만 같았던 삶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연, 올해 35살이고 꽤 이름 있는 패션 브랜드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오로지 제 두 손으로 땀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밤샘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성공을 이룬 뒤에는 지극히 평범한 것, 바로 따뜻한 가정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서를 만났을 때 바로 그것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재능 있고 신사적이며 따뜻한 마케팅 이사였습니다. 제가 그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가 저의 성공에 전혀 기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라는 사람 자체를 저의 강인함과 의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제 모든 결정을 지지하며 기꺼이 뒤에 서 있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꿈 같은 결혼식을 올렸고 사랑스러운 아들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그때의 제 삶은 정말로 완벽했습니다. 성공적인 커리어와 자상한 남편, 그리고 착한 아들까지.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저는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와 함께 살며 봉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이해심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 일에 절대 간섭하지 않으셨고 항상 저를 격려하고 보살펴 주셨으며 성공한 며느리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친딸 이상으로 아껴주셨죠.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평온과 행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약 6개월 전 김윤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젊은 아가씨 한 명을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유나라고 소개하며 고향에 있는 돌아가신 절친한 친구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막 대학에 합격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혼자 서울에 올라와 기댈 곳 하나 없는 처지라고 하셨죠. 애가 너무 딱해서. 최 여사님은 미안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잠시 머물게 해주면 어떨까? 어차피 우리 집도 넓은데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애가 공부도 아주 잘해서 우리 민준이 학습 지도도 해줄 수 있을 거야. 작고 갸름한 몸매에 크고 순진한 눈망울, 수수한 옷차림으로 문가에 수줍게 서 있는 젊은 아가씨를 보고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저 또한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기에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홀로 느끼는 막막함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윤아는 저희 집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식객이자 민준이의 과외 선생님으로요.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했으며 민준이를 무척 세심하게 돌봤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그녀를 매우 아꼈죠. 저는 단 한치의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친동생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다시 조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왔을 때 남편과 유나가 거실에서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서로에게 보내던 미묘한 눈빛들도 기억났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께서 아주 우연을 가장해 두 사람이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어주시던 일들까지도요. 준서야, 네가 유나 좀 데리고 나가서 민준이 문제집 좀 더 사오너라. 나랑 서연이는 마트에 좀 다녀올게. 혹은 오늘 밤에 서연이가 손님 접대 때문에 늦는다더라. 너는 유나랑 먼저 저녁 먹으렴. 기다리지 말고. 이 모든 세세한 부분들이 이전에는 그저 평범한 관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와서는 잘 짜인 음모의 조각들처럼 보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완벽함이 전부 한편의 연극이었을까? 내가 가장 믿었던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 나를 속이기 위해 함께 공모하고 있었던 것일까?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아주 신중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기다릴 만한 반전이 숨어 있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과연 서연은 진실을 어떻게 밝혀낼 것이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젊은 과외 선생님의 관계 뒤에 숨겨진 비밀은 얼마나 더 끔찍할까요? 이야기의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아들 민준이의 순진한 한마디는 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흠 하나 없이 완벽했던 제 가족이라는 그림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려면 제가 한때 누렸던 그 꿈의 삶이 어떠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여성이 봐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고 저 자신조차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었던 완벽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 패션 회사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이름을 알리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단 한 번도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등 뒤에는 항상 한 남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남편 박준서였죠. 결혼 7년 차에도 우리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는 습관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고 우리가 처음 만난 기념일을 기억하고 늘 소소하고 낭만적인 칭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준서는 자상한 남편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오후 민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것은 그의 몫이었고 인내심을 갖고 아들과 함께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작은 정원에서 부자가 함께 제잘거리는 모습은 긴 하루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모두 잊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정신적 비타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회사에서도 저의 든든한 오른팔이었습니다. 마케팅 이사로서 그는 저와 함께 수많은 성공적인 캠페인을 기획했고 브랜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회사 직원 모두가 우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냉철한 전략가와 따뜻하고 창의적인 심장을 가진 완벽한 조합, 골든 커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그리고 저의 작은 가족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함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시어머니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만약 국민 시어머니를 뽑는 투표가 있다면 저는 최 여사님께서 단연 1등을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와 함께 사신 이후로 그분은 제 일이나 사생활에 단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서연이 일이 얼마나 힘든데 가족인 우리가 편하게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지 라고 말씀하셨죠. 저를 친정어머니보다 더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매일 밤이면 약초를 넣은 조경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불평도 요구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뒤에서 온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보살피셨습니다. 그분은 저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분들이 놀러 오실 때마다 저를 끌어다 자랑하셨죠. 이 애가 제 며느리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걸 혼자 힘으로 일궜다니까요. 우리 준서가 정말 3대의 복을 타고 나서 이런 애를 만난 거죠. 구독자 여러분, 그분의 이런 말씀들은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제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친어머니처럼 여겼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김유나가 나타났을 때 그 완벽한 그림은 마치 인류애라는 아름다운 색채가 더해진 듯 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그녀를 고향에 있는 돌아가신 친구의 딸로 매우 딱한 처지에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작고 가녀린 몸매에 맑고 수줍음 가득한 눈망울을 가진 그 신입생을 보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유나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순수함과 분수를 아는 태도의 전형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이를 세심하게 돌봤고 인내심을 갖고 글자를 가르쳤으며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저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예의 바르고 깍듯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이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조용히 처리했죠. 저는 그 아이를 무척 아꼈고 새 옷과 책을 많이 사주며 가족의 일원, 친동생처럼 여겼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아이를 거두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완벽한 행복, 제가 그 일부였던 그 완벽한 그림 속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의 모든 획이 모범적인 남편부터 10점 만점의 시어머니, 그리고 순진한 과외 선생님까지 모두 거짓으로 그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나 선생님이 아빠한테 뽀뽀하는 걸 봤어요. 라는 민준이의 말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고 이내 호수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온갖 더러운 세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순수한 눈으로 제 가족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싹 트자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유나가 단순히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아주 묘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무심코 스치는 손길은 필요 이상으로 길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면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제가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즉시 서로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극의 연출가는 다름 아닌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의 이해심 많던 시어머니, 최 여사님은 계속해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기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준서야, 오늘 밤에 서연이는 손님 만나야 하니까 네가 집에서 유나랑 민준이랑 저녁 먹으렴. 나는 친구들이랑 댄스 약속이 있단다. 혹은 유나야, 컴퓨터가 또 고장났니? 내가 준서 오빠한테 봐달라고 할게. 우리 준서 오빠가 그런 건 아주 잘 고치거든. 그분은 항상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두 사람을 단둘만의 공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연출은 너무나 치밀해서 만약 아들의 말이 제게 경각심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결국 그분이 제게 보여줬던 모든 사랑과 자부심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의심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제 비서팀에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회의들로 꽉 찬 제주도로 가는 갑작스러운 출장 일정을 준비해주세요. 비행기 표부터 호텔 예약 확인서, 그리고 파트너사와의 업무 이메일까지 모든 것을 진짜처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저는 이 출장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3일간 제주도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지 파트너 쪽에서 갑자기 긴급 회의를 요청해서 일정을 바꿀 수가 없네요. 너무 갑작스럽게 가게 돼서 민준이는 어머니랑 유나 씨가 좀 돌봐주세요. 저는 말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 세 사람의 눈에 동시에 스쳐 지나가는 기쁨의 빛을 보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서둘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걱정 말고 다녀오렴. 민준이는 할머니랑 아빠, 그리고 유나 선생님이 잘 돌볼 테니 일이 더 중요하지. 준서 역시 매우 이해심 많은 척했습니다. 다녀와, 자기야. 나랑 아들 걱정은 하지 말고 출장 가면 힘들 텐데 건강 잘 챙겨. 그리고 김유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미끼를 물었습니다. 제가 놓은 덫은 이미 펼쳐졌고 이제 그들의 연극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곧 목격하게 될 연극이 단순한 애정의 배신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혹한 음모와
인간성의 깊은 심연을 보여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공항으로 떠나는 날, 가족들은 너무나도 애틋하고 완벽한 작별 인사를 연기했습니다. 준서는 저를 꼭 껴안으며 건강을 챙기는 것부터 매일 전화하는 것까지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 우황청심환 한 병을 쥐어주며 비행기를 많이 타면 머리가 아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한쪽 구석에 서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빨리 다녀오세요. 저랑 민준이가 기다릴게요. 그들의 완벽한 연기를 보며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 또한 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에게 입 맞추고 선물을 많이 사오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차가 집 대문을 벗어나자마자 제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고 오직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공항에 도착해 정말로 체크인 수속까지 마쳤습니다. 심지어 비행기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잠시 한국을 떠납니다. 3일 뒤에 만나요. 라는 글까지 남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가 떠났다고 완전히 믿게 만들어 스스로 가면을 벗게 하려는 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안 검색대로 들어가는 대신 조용히 다른 출구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내 중심가의 한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 사람들이 완전히 잠들고 경계심이 가장 풀어지는 순간까지요. 저는 춥고 텅 빈 고급 호텔방에 앉아 있었지만 속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한 걸까? 내가 스스로 내 행복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최 여사님이 일부러 방문을 닫아주던 모습, 남편과 과외 선생의 은밀한 눈빛이 떠오르며 모든 망설임을 잠재웠습니다. 아니, 내 직감은 틀릴 리 없어. 저는 인내심을 시계 바늘이 숫자를 하나씩 지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10시, 11시, 그리고 마침내 밤 12시 정각. 저는 일어나 어두운 색의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호텔을 나섰습니다. 저는 택시를 불러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온 동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죠. 불빛 하나 없이 어두컴컴한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온함 뒤에 더러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열쇠로 최대한 소리 없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여 정원을 가로질러 가는데 심장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슬에 젖은 잔디를 밟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왜 이리 무겁게 느껴지는지 집에 가까워질수록 숨이 가빠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가볍게 돌렸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깊은 침묵이 흘렀고 오직 거실에 괴종식의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2층 저희 부부의 침실 쪽에서 희미한 웃음소리와 불분명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맨발로 돌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랐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유리 조각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웃음소리와 말소리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가느다란 빗줄기가 어두운 복도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는데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들이 들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숨을 참고 문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구독자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광경이었고 잔혹한 음모였으며 제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지독한 모욕이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침대 위, 제가 직접 사주었던 매혹적인 붉은색 실크 잠옷을 입은 김유나가 제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준서의 손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유나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 가짜 마누라. 눈치 보지 않고 우리 마음껏 함께할 수 있을 거야. 가짜 마누라. 매일 밤 제게 사랑을 속삭이던 남편이 이제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이 부엌에서 올라오셨는데 손에는 따뜻한 우유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혀 놀라거나 화내는 기색 없이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가 유나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셔라, 아가, 기운 내야 우리 손주도 건강하지. 그러고는 몸을 숙여 아들과 그의 내연녀를 위해 흘러내린 이불을 부드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명장면을 막 끝낸 감독처럼 만족스럽고 흐뭇한 미소를요. 저는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그들 3사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3사람. 저와 한평생을 약속한 남편, 친어머니처럼 여겼던 시어머니, 그리고 제가 온 마음으로 거두어 주었던 그 여동생까지. 그들 모두가 함께 공모하여 저를 속이고 제 감정을 짓밟기 위해 완벽한 연극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졌던 모든 행복, 모든 충만함은 결국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연극 속에 노란한 바보, 꼭두각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은 더 이상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세상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가장 적나라하고 추악한 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한 그 끔찍한 순간, 저는 거의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그 침대를 뒤엎고 소리치고 욕설을 퍼붓고 저 혐오스러운 새 인간의 진짜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온 세상이 그들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옆방에서 곤히 잠든 아들이 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아들의 고른 숨소리는 마치 시원한 물줄기처럼 제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잠재웠습니다.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추악한 모습으로 아이의 어린 시절에 상처를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단련된 이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라고. 만약 내가 지금 그들을 들춰낸다면 그들은 어떻게 나올까? 그들은 부인할 것이다. 준서는 함정에 빠졌다고 말할 것이고 유나는 강요당했다고 울며 매달릴 것이다. 그리고 연기의 대가인 최 여사님은 자식들을 화해시키려는 불쌍한 시어머니 역할을 또다시 해낼 것이다. 시끄러운 말다툼과 순간적인 후련함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 그들은 더욱 경계하며 자신들의 음모를 더 교묘하게 숨길 것이다. 아니, 나는 그 이상이 필요했다. 나는 그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몰락을 원했다. 극한의 고통은 무서울 정도의 냉철함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하고 차가운 소파에 앉아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계획만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그들의 연극에 원치 않는 관객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배우가 될 차례다. 내 연극의 주연 배우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완벽하게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아침 7시 정각.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 지난밤의 모든 흔적을 지웠을 것이라 확신하는 시간. 저는 택시를 불러 집 앞에 내렸고 긴 밤샘 비행을 마치고 온 사람처럼 지치고 초췌한 모습으로 여행 가방을 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세 사람은 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서연 씨, 아니, 어떻게 이 시간에? 준서가 가장 먼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역력했습니다. 파트너 쪽에 급한 일이 생겨서 회의가 마지막 순간에 취소됐어요. 저는 밤새 일부러 물을 마시지 않아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비행기로 바로 돌아왔어요. 집에 미리 연락할 경황도 없었네요. 너무 피곤해요. 최 여사님도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미소는 다소 어색했지만 걱정하는 척 애썼습니다. 아이고, 잘 돌아왔다. 오는 길에 힘들지는 않았니? 어서 방에 올라가서 좀 쉬렴. 집안일은 나랑 유나가 알아서 할 테니. 유나는 고개만 푹 숙인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꽉 쥔 채 수줍은 시골 처녀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죠. 저는 그 세 명의 명배우들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씻고 내려와서 다 같이 아침 먹는 게 더 좋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여행 가방을 끌고 곧장 2층으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숨죽여 제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어젯밤의 흔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유나의 값싼 향수 냄새는 제가 늘 사용하던 레몬그라스 아로마 오일 향으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흔적을 아주 빨리 지웠습니다. 약 30분 후 저는 샤워를 마치고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표정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제 모습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극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저는 여전히 불쌍한 바보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자만심이 제가 마지막 반격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연극을 송두리째 파괴할 마지막 일격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가면을 쓴 채 그들의 연극 뒤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남몰래 조사를 시작하는 원치 않는 배우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저택에서의 삶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곳은 매일 연기를 해야 하는 거대한 무대이자 다른 이들의 연극을 지켜보는 예리한 관객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정한 아내이자 효심 깊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않을 때 밤이 내리면 저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탐정으로요. 저는 이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해야만 했습니다. 침실에 카메라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단순한 애정의 배신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큰 목적이 있을 터. 그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저는 전방위적인 감시망이 필요했습니다. 집이 비어있을 때를 틈타 저는 아주 정교하게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들을 비밀리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준서의 책상 위 펜꽂이에 하나, 그들이 자주 모이는 거실에 탁상 시계 안에 또 하나, 그리고 가장 대담하게는 시어머니 방벽에 걸린 액자 뒤에도 하나를 숨겼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의 감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밖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정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이전에 몇몇 사업건으로 함께 일했던 파트너였죠. 저는 그들에게 최고의 인력을 붙여 박준서, 최 여사,
그리고 특히 김유나, 세 사람의 모든 활동을 감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일 동선, 만나는 사람들, 아주 사소한 금융거래 내역까지 전부요. 그리고 모든 것은 절대적인 비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탐정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안과 밖 양쪽에서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제게는 정신적인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낮에는 저를 배신한 바로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며 사랑을 속삭여야 했고, 밤이 되면 카메라와 탐정팀이 보내오는 끔찍한 영상과 정보들을 홀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단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과외 선생 김유나의 순진한 껍데기를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최 여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소박한 대학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학교나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고급 스파, 명품, 패션 매장, 그리고 호화로운 레스토랑을 드나들었습니다. 고급 콜택시를 타고 다녔으며 탐정의 말에 따르면 돈 씀씀이가 매우 호탕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도움을 받는 가난한 대학생이라기보다는 삶을 즐기는 사모님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간관계 또한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험악해 보이는 낯선 남자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만남은 매우 짧았고 무언가를 교환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돌아가신 친구의 딸이라는 설정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탐정팀이 고향에서 확인한 결과 그녀의 부모님은 멀쩡히 살아계셨고 평범한 농부일 뿐이었습니다. 동시에 최 여사님에 대한 재정 보고서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한 교사인 그녀가 신용카드로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이아몬드 보석과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들을 사들였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준서에게서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그의 재정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단서들이 아직 구체적인 무언가를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어두운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김유나는 결코 단순한 인물이 아니며 최 여사님과 그녀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자금줄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들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애정의 배신은 아마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빙산의 물밑에 잠긴 부분이 진짜 끔찍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 빙산의 실체를 알기 위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해답은 어느 날 저녁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방식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사교 모임이 있어 아주 늦게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은 채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집안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세 사람이 민준이를 재운 뒤 준서의 서재에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 직접 디자인했고 우리가 함께 사업을 시작하던 초기의 추억이 가득한 그 방이 이제는 어두운 음모를 위한 회의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 모드를 켰습니다. 펜에 숨겨진 카메라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매우 선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내 최 여사님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더 이상 서연이를 이 집에 둘 수는 없어. 만약 어느 날 걔가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떡할 거니? 그럼 이혼해야죠. 엄마. 준서가 다소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좀 끌다가 유나가 아이 낳으면 그때 서류 내밀면 돼요. 걔가 동의 안 해도 어쩔 수 없죠. 이혼. 최 여사님이 비웃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네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구나. 서연이가 순순히 빈손으로 나갈 것 같아. 걔는 보통 여우가 아니란다. 아들아. 회사는 걔 거고 이 집도 걔 거야.
이혼하면 네가 뭘 얻는데. 법대로 재산 좀 나누는 거. 그걸로는 너랑 유나 용돈도 안 될걸.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도끼 서린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빠르고 깨끗하게. 걔만 사라지면 모든 건 합법적인 남편인 내게 자연스럽게 넘어올 거고 그 후에는 내 귀한 친손주 차지가 되겠지. 복잡하게 소송하고 싸우는 이혼보다 훨씬 깔끔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진다니. 그분은 지금 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죽일 계획을 마치 장보러 가는 이야기를 하듯 태연하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뭘 어쩌시려고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지. 최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라는 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그때 순수하고 맑은 외모를 가졌던 김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오빠, 서연 언니는 너무 똑똑하고 강해요. 그냥 이혼만 해서는 우리는 절대 편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언니는 우리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거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상상할 수 없이 잔인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듣자 하니 서연 언니가 주말마다 기분 전환하러 교회로 드라이브 가는 걸 아주 좋아한다던데요. 언니 차 브레이크에 문제가 좀 생기면 인적 드문 산길에서라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사고일 뿐이겠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죽음에 대해 세세하고 냉혹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절망시킨 것은 제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준서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가 반대하기를, 소리치기를, 그 미친 계획을 막아서기를 바랐습니다. 적어도 그의 안에 일말의 인간성, 일말의 부부의 정이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것은 공포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자의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할까요? 만약 발각되면 어떡하죠? 유나가 재빨리 애교를 부렸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기만 하면 누가 알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일을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오빠가 허락만 하면 돼요. 오빠, 저랑 우리 아기 사랑하지 않아요? 최 여사님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결단력을 보여야지. 평생 그 여자 그늘 밑에서 살고 싶어. 아니면 당당한 가장이 되고 싶어. 내 아들이 나중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살게 해주고 싶지 않니? 독선적인 어머니의 부추김, 젊은 내연녀의 애교, 그리고 아마도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자격지심과 질투. 이 모든 것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저는 준서가 깊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 안의 마지막 믿음과 희망의 문을 닫아버린 한마디. 그를 배신자에서 악마로 만들어버린 한마디. 그럼 정말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이 오직 끝없는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저의 완벽했던 그림은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났고 오직 잔인무도한 살인음모의 날카로운 파편들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음모를 엿듣고 저는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제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세 사람, 제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제가 거두어준 과외 선생. 그들은 단순히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땀과 눈물로 이룩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제 목숨을 앗아갈 치밀하고 냉혹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준서의 마지막 한마디, 그럼
정말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해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며 제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애정과 희망마저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골목에 세워둔 차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는 공포. 이것은 더 이상 외도나 재산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인 음모였습니다. 제 생명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엑셀을 밟아 이곳에서 멀리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장 혹독한 상황에 익숙해진 제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행동한다면 그들은 부인할 것이다. 그저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장난으로 한 소리였다고 둘러댈 것이다. 대화를 녹음한 영상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은 범죄의 의도만을 증명할 뿐 실행 행위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진짜 얼굴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법이 그들을 가장 합당하게 처벌하게 하기 위해 저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현장을 덮쳐야 했습니다. 대담하고도 매우 위험한 결심이 제 머릿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제가 직접 미끼가 되어 굶주린 맹수를 굴 밖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끔찍한 영상을 열어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군사급 암호화가 적용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업로드했고 저만 비밀번호를 아는 이메일 계정으로 사본을 보냈으며 또 다른 사본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초소형 USB에 저장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제 목숨줄이자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영상은 제 변호사와 경찰서로 자동 전송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한 후 저는 연극의 다음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감에 상처받은 연약한 윤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건 체스판에서 한 수 한 수를 계산하는 냉철한 전사였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남편, 그는 여전히 다정하게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모임하느라 피곤했지. 시어머니는 제게 제비집 수프 한 그릇을 가져다 주며 기력 보충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유나, 그녀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진무구한 척하는 맑은 눈으로 그들은 연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마치 곧 죽을 사람을 대하듯이 저를 대했습니다. 도사를 기다리는 순한 양처럼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순한 양이 하룻밤 사이에 늑대로 변했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이 사고를 위장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면 완벽한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 외딴 곳에 있을 기회,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그들에게 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무심코 계획 하나를 흘렸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왠지 맑은 공기가 마시고 싶네.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 혜진이랑 같이 가야겠어. 둘이서 차 몰고 산에 있는 리조트에 가서 이틀 정도 푹 쉬고 오려고. 거기는 조용해서 머리 식히기 좋을 것 같아. 저는 말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님의 눈에 스치는 빛을 유나의 입꼬리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준서, 그는 밥그릇에 고개를 숙였지만 젓가락을 쥔 손이 순간 멈칫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미끼를 물었습니다.
제가 던진 미끼를 문 것입니다. 준서는 매우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혼자 운전해서 가는 거 괜찮겠어? 아니면 내가 같이 갈까? 아니에요, 오빠. 저는 능숙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랑 아들이랑 같이 집에 있어요. 혜진이랑 단둘이 여행 가는 것도 오랜만이고 요즘 걔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둘만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하는 거라 옛날 감각도 좀 되찾고 싶고요. 제 계획은 확정되었습니다. 운명의 주말 여행. 저는 그때까지 그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저와 제 탐정팀은 모든 것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기묘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했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기다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비정상적으로 잘해주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셨고 준서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저를 챙겼습니다. 그들은 저를 잠재우고 제가 손을 쓰기 전에 완전히 경계심을 풀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연기할수록 저는 더욱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제 탐정팀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나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매우 의심스러워 보이는 한 남자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들은 작은 봉투에 든 무언가를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들의 계획을 실행할 도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금요일 밤, 제가 직접 차를 몰고 휴가를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내일 운전하려면 일찍 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재에 앉아 주차장에 추가로 설치한 4대의 보안 카메라가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을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대는 제 차 위치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고 다른 한 대는 차고 전체를 넓게, 또 다른 한 대는 출입구를, 그리고 마지막 초소형 카메라는 제 차 밑바닥에 바로 숨겨두어 바퀴와 브레이크 시스템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밤 11시, 12시, 저택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행동할까? 아니면 무언가 눈치챈 걸까? 새벽 1시 제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할 무렵 화면에서 집과 차고를 잇는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몰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즉시 그들이 박준서와 챙이 넓은 모자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낯선 남자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탐정이 보내준 사진을 통해 그 남자가 유나가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불을 켜지 않고 휴대폰의 희미한 불빛에만 의지했습니다. 준서는 그 남자에게 제 차 쪽으로 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 남편,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남자가 이제는 다른 남자가 제 차를 망가뜨리고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동안 망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흐느낌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하자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남자는 매우 전문가다웠습니다. 그는 재빨리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왼쪽 앞바퀴 주변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밑에 숨겨진 카메라는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이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자르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호스를 완전히 절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일이 서서히 새어나오게 할 만큼 아주 작은 흠집만 냈습니다. 매우 교활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정도 흠집이라면 제가 시내에서 평상시 속도로 운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특히 산길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을 멈출 것이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작업을 마친 남자가 차 밑에서 나와 준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서는 서둘러 주머니에서
두툼한 돈다발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거래는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고를 빠져나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흔적 하나 없이 완벽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범죄 행위가 서재에서 나눈 음모부터 차고에서의 실행까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음모를 꾸미는 영상, 범죄를 실행하는 영상. 저 세 사람을 모두 법정에 세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들의 연극은 끝났고 이제 정의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그 모든 영상을 강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행동에 옮깁시다. 그날 밤 저는 단 1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조용히 앉아 그 영상들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고통을 곱씹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뼛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의 파도도 일지 않았습니다. 고통도 원망도 없이 오직 차가운 냉정과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토요일의 새벽,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그날이 마침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날은 정의의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저는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증거 영상들을 강 변호사에게 보냈고 미리 연락해 두었던 경찰 강력팀장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장 검거를 위한 계획은 매우 치밀하고 신중하게 세워졌습니다. 모든 인력은 제 저택 주변에 비밀리에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승부라는 것을,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그리고 제 아들이 가장 믿는 가사도우미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한 후 저는 제 마지막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말 휴가를 떠나는 사람처럼 매우 활동적이고 편안해 보이는 명품 스포츠웨어 한 벌을 골라 입었습니다. 가볍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높게 묶어 최대한 즐겁고 들뜬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내려가자 준서, 최 여사, 그리고 유나 세 사람이 이미 그곳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배웅하기 위해서였겠죠. 저를 보자 그들 역시 위선적인 관심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준서가 다가와 예전에는 신사적이라고 생각했던 몸짓으로 제 손에서 여행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침은 먹었어? 엄마가 자기가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 끓여놨는데. 네, 먹었어요. 시원할 때 일찍 출발하려고요. 어머님, 저도 그들 못지않게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역겨움에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 손을 잡으며 며느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얼굴로 당부했습니다. 길 조심하거라. 운전 천천히 하고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특히 산길 내려갈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 도착하면 엄마랑 준서 걱정하지 않게 꼭 전화하고. 그녀는 마치 마지막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산길 내려갈 때라는 말을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나, 그녀는 한쪽에 수줍게 서서 순진한 척 맑은 눈으로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즐겁게 다녀오세요. 저랑 민준이가 집에서 많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그 연극을 지켜보며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장 사랑스럽고 다정한 말들로 죽음의 길로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의의 막이 오르기 전 그들의 마지막 대사이자 마지막 연극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분명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였을 겁니다. 네,
다들 집에 계시는 동안 건강 잘 챙기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차고로 걸어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저를 따라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운명의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여 자신들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확인하고 싶었겠죠. 넓은 차고는 조용했습니다. 제 흰색 스포츠카가 조명 아래 반짝이며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하고 흠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외관 아래 죽음의 덫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차 옆으로 다가가 손에 열쇠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준서는 다정하게 제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모범적인 남편의 마지막 행동이었죠. 조심해서 다녀와 그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예전에는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던 몸짓이었지만 이제는 그 위선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석에 앉으려 했습니다.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행동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막 차문에 닿았을 때 제가 차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모두 꼼짝마. 굳게 닫혀있던 차고의 셔터문이 순식간에 굉음을 내며 올라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와 함께 경찰 제복을 입은 수십 명의 인력이 쏜살같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동시에 차고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들에서 강 변호사와 그의 동료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출구는 봉쇄되었습니다. 박준서, 최은숙, 김윤아 씨, 살인미수, 고의적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당신들을 체포합니다. 강력팀장의 목소리가 차고에 닫힌 공간에 크고 위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극심한 공포가 드러났습니다. 모든 미소와 위선은 사라지고 오직 극도의 혼란만이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최 여사님이 가장 먼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왜 우리를 체포하는 거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요. 우리 며느리가 출장 가는데 우린 그냥 배웅 나온 것뿐이라고요. 착오는 없습니다. 부인. 강 변호사가 다가와 태블릿 PC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밤 준서와 그 정비공이 제 차의 브레이크 호스를 자르는 장면이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범죄 행위는 완벽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영상을 본 준서는 마치 뼈가 모두 녹아내린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두 눈을 부릅뜬 채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오직 최 여사님만이 혼란 속에서도 미친 듯이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저건 윤서연,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모든 걸 조작한 거야. 그녀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미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연극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럽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지며 그들 자신이 감독했던 끔찍한 연극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경찰서. 낡은 서류 냄새와 법의 엄숙함으로 가득 찬 답답하고 차가운 공기는 제 저택의 호화롭고 위선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조사실로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서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조사관과 긴 시간 동안 진술을 했습니다. 그들이 외도하는 장면부터 서재에서 음모를 꾸미는 대화, 그리고 차고에서 차를 망가뜨리는 실행 장면까지 담긴 영상들. 모든 것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으며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후 세 사람 간의 첫 대질, 신문이 조사관의 감독하에 제 옆에
강 변호사가 배석한 채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방에 모여 명백한 증거들과 마주했을 때 세 사람의 반응은 제각각이었고 그것은 그들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최 여사님은 부인할 수 없는 영상을 보고도 끝까지 완강했습니다. 그녀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평생 연습해온 듯한 익숙한 책임 전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저 영상은 조작된 거야. 윤서연, 저 여자가 나한테 앙심을 품고 함정을 파서 꾸민 짓이라고. 그리고 서재에서 한 말은 그냥 화가 나서 실수로 한 말일 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 없이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거지.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요. 그러고는 옆의자에서 떨고 있는 유나를 가리켰습니다. 다 저것 때문이야. 모든 게 저 요물 때문이라고. 저것이 내 아들을 유혹했고 아들 머릿속에 온갖 독한 생각들을 심어놨어. 내 아들이 순진하고 착한 걸 알고는 재산을 가로채려고 못된 짓을 하도록 부추긴 거야. 내 아들은 그저 저 계집애한테 홀렸을 뿐이에요. 죄는 저것한테 있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녀는 모든 죄를 젊은 과외 선생에게 떠넘기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유혹에 넘어간 순진한 피해자로, 그리고 자신을 아들이 너무 걱정된 나머지 말실수를 한 불쌍한 어머니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유나는 최 여사님이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듣고 더 이상 순진하고 연약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녀를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울음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찾아온 건 어머님이셨잖아요. 저한테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서연 언니를 쫓아내주면 준서 오빠랑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건 어머님이셨다고요. 준서 오빠를 유혹하는 것부터 사고를 위장하는 계획까지 전부 다 어머님이 꾸민 일이잖아요. 저한테 돈까지 주면서 사람 고용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녀는 준서를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며 사랑 때문에 죄를 저지른 불쌍한 여자 역할을 연기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님이랑 준서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준서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준서 오빠,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오빠도 나 사랑한다고 모두에게 말해줘요. 네. 그녀는 준서까지 끌어들여 동정심을 얻고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발버둥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중심에 서 있던 남자 박준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하지도 남 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는 영상들, 그리고 어머니와 애인의 배신 앞에서 그는 그저 책상에 머리를 밟고 두 어깨를 들썩이며 울 뿐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사건 경위를 진술하라고 요구하자 그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유나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성공에 대한 자격지심, 열등감, 그리고 질투심까지도 인정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수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도 그는 자신의 어머니인 최 여사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부추기고 제가 자신을 무시하고 있으며 제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독한 생각들을 머릿속에 심어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했어요. 준서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라고. 그것이 내가 아내 그늘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남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어머니가 모든 것을 계획했고 저는 너무 비겁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자백은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최 여사님이야말로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이자 설계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까지 원했고 제게서 아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한 시어머니의 질투와 시기심이 그녀를 악마로 만들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범죄의 길로 기꺼이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들의 서로에 대한 비난, 준서의 뒤늦은 자백, 모든 것은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나약함으로 스스로를 파멸시킨 한 가족의 비극적인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끝났지만 그들 인생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행복한 가족이라는 연극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오직 비겁한 책임 전가와 부인만이 남았습니다. 박준서의 절망적인 자백은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진짜 주모자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그의 어머니 최 여사님,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에게 정면으로 배신당한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조사관들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최 여사님은 마침내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초반의 완강함은 산산조각 났고 대신 완전한 붕괴가 찾아왔습니다. 취조실 의자에 앉아있는 그녀는 더 이상 고상한 사모님의 모습도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잿빛 얼굴과 텅 빈 눈을 한 실패한 늙은 여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의 신문 아래 그녀는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끼 가득한 변명과 푸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준서가 저를 처음 집에 데려와 소개했을 때부터 겉으로는 반갑게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질투했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바로 질투였습니다. 그녀는 저의 성공을, 저의 자신감과 강인함을 질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유일한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녀의 아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애는 그녀가 말했고 저는 그녀가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잘났고 너무 똑 부러졌어. 내 아들을 그의 옆에서 초라하고 약하게 만들었지. 남자는 기둥이 되어야 하고 여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이야. 하지만 그 집에서는 모든 게 반대였어. 내 아들은 마치 얹혀 사는 사람, 아내 그늘에 숨어 사는 사람 같았다고. 사람들이 윤서연 대표 남편이라고 칭찬할 때마다 나는 심장이 칼에 찔리는 것 같았어. 박준서 이사 아내가 맞는 거잖아. 나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무나도 치밀하고 악독하게 계산된 계획을요.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부터 그녀는 저를 끌어내리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흠을 잡고 비난하며 제가 지치고 질려서 스스로 떠나가기를 바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그토록 강한 인내심을 가졌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계획, 더 확실한 계획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부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고 점차 제 회사에서 아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대체자를, 새로운 무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말을 잘 듣는 며느리가 필요했어. 그녀는 여전히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남편 뒤에 설 줄 알고 내게 대를 이을 손자를 낳아줄 분수를 아는 며느리,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며느리 말이야. 언제나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고 시어머니보다 더 똑똑한 척하는 여왕님, CEO가 아니라 그리고 김유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그녀를 만났습니다. 순진하고 맑은 외모를 가졌지만 눈빛 속에는 감추지 못하는 야망이 번뜩이는 그 젊은 여자를 보고 그녀는 바로 이 아이가 자신이 찾던 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유나에게 접근해 부유한 삶과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라는 자리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불쌍한 가난한 대학생이라는 연극을 꾸며 그녀를 제 집으로 들였습니다. 민준이를 돌보며 제 환심을 사는 것부터 제가 없을 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준서를 유혹하는 것까지 유나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지시 아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도구로 만들었고 제 집을 자신의 음모를 위한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집안에서 발생했던 자잘한 도난 사건들도 자신이 꾸민 짓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용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사도우미에게 누명을 씌워 제가 혼란스럽고 지치게 만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저를 살해하려던 계획에 대해 질문받자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워졌습니다. 이혼은 너무 복잡해. 서연이는 너무 똑똑하고 유능한 변호사도 있지. 순순히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거지. 사고로 위장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 회사, 재산, 모든 것이 합법적인 남편인 준서에게 넘어갈 거고, 그 후에는 내 귀한 친손주 차지가 되겠지. 완벽한 계획이었어. 그녀는 심지어 아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독한 생각들을 심어주며 그를 부추겼다고 자백했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에게 말했을 뿐이야. 서연이가 너를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서 다른 놈이랑 바람 피우고 있다고, 기회만 되면 너를 회사에서 쫓아낼 거라고. 너는 남자인데 여자한테 그렇게 휘둘려서 살 수는 없다고. 너무 늦기 전에 네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그녀의 자백은 모든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 그 설계자는 바로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처럼 보였던 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악랄함의 이유는 놀랍게도 너무나 단순하고 병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집에서 위축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질투와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내보다 못하다는 것을 보며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로서의 주도권과 헛된 체면을 되찾기 위해 기꺼이 살인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자백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결시켰고 동시에 또 다른 폭풍, 바로 여론이라는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의 자백을 확보한 직후 경찰은 사건을 기소하고 피의자들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사건의 심각성과 저와 같은 유명 인사가 연루되었다는 점 때문에 사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소문에 불과했지만 곧 선정적인 언론들이 이를 물고 늘어지면서 한동안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사랑, 배신, 음모, 돈, 그리고 범죄라는 극적인 요소가 모두 담긴 제 이야기는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재벌가, 여성 CEO의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악마 시어머니와 나약한 남편, 아내 살해 후 재산 탈취 음모, 현대판 신데렐라의 소름 돋는 복수극. 제 이름, 제 회사 이름,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사진이 온갖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정보가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그것은 많이 왜곡되고 부풀려졌습니다. 제게 공감하며 분노를 표하는 사람들 옆에는 적지 않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사람들에 의해 악의적인 음모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여자도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닐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시댁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저렇게까지 원한을 샀겠어.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남편을 몰락시키고 회사를 독차지하기 위해 제가 직접 꾸민 연극일 뿐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업적으로 무언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고 그 약점을 잡힌 탓에 입막음을 위해 제거될 뻔했다는 악의적인 댓글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보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소규모 파트너사들은 나쁜 평판을 두려워하며 협력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증권시장에서 저희 회사 주가는 헛소문 때문에 몇 차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계속 침묵한다면, 이 소문들이 계속 퍼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제 개인적인 명예뿐만 아니라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사업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아들이 나중에 커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읽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의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억측을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잠재울 수 있는 공식적이고 강력하며 반박할 수 없는 반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와 저희 회사, 홍보팀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매우 철저한 준비와 함께 공식 기자회견이 계획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이 기회를 빌어 모든 이야기를 진실되고 통제된 방식으로 전달하여 누구도 더 이상 왜곡할 수 없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형 호텔에서 열렸고 거의 모든 유력 언론사와 미디어 매체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울고불고하는 고통받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흰색 정장을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한 채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며 강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온 세상에 폭풍을 겪었지만 여전히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소연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말로 시작했습니다. 제 생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 주신 경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 가족 이야기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었음을 압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군가를 고발하거나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할 일입니다. 그것은 저는 한 사람의 아내, 어머니, 그리고 믿음을 잘못 두었던 한 여성으로서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가 저를 대신해 모든 사건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들과 함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재에서의 대화를 녹화한 영상의 일부였습니다. 음성은 법적 효력을 위해 처리되었지만 그들의 사고 계획을 회의실 전체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다음은 경찰의 기술 감정 결과였습니다. 제 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고의적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낯선 정비공의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준서와 유나가 제 침대에서 친밀하게 있는 모습. 그리고 최 여사님이 그들에게 우유를 가져다 주며 미소 짓는 장면을 담은 짧은 영상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거짓과 음모를 폭로하고 모든 음모론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만 제시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기자들은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분노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대중의 눈에 비쳤던 행복한 가족,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 모범적인 남편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직 탐욕과 시기심 때문에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자들의 진짜 얼굴만이 남았습니다. 이 역전의 미디어 플레이는 모든 소문과 억측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진실은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빛 속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기자회견 이후 모든 진실이 빛 속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여론은 완전히 제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대중의 지지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은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냈고 사건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리될 것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기다렸던 날이 왔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를 심판하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 그리고 제가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청춘의 세월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10억 원의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과 친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자들과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도 자리를 메웠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매우 엄숙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석에 강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얼굴은 평온했으며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울거나 하소연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왔습니다. 반대편 피고인석에는 한때 제 가족이었던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몇 달간의 구속 생활 동안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깡마른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따금씩 뒤늦은 눈물을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준서. 그는 가운데에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지만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후회와 고통, 그리고 무언가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각각의 죄목과 행위가 명확하게 나열되었습니다. 재산 탈취 음모, 고의적인 외도 행위, 그리고 정점은 살인을 위한 사고 위장 음모. 한 문장 한 문장이 낭독될 때마다 마치 망치처럼 법정의 침묵을,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은 자들의 양심을 내리쳤습니다. 증거 영상이 대형 화면에 상영되자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고 의논하는 장면과 준서와 공범이 제 차를 망가뜨리는 장면. 몇 번이고 다시 봤지만 만인 앞에서 공개되는 것을 보니 여전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변론 과정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에 그들의 변호인들은 반박할 만한 논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우발적인 분노, 교사, 그리고 깊은 반성 등을 이유로 형량 감경을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최후 진술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않고 그저 제게 그리고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유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날의 치기 어린 행동과 눈먼 사랑을 이유로 법의 관용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의를 끈 것은 바로 박준서였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그는 형량 감경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 그는 갈라졌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죄에 대해 변명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끔찍한 남편이었고 자격 없는 아버지였으며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법의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부탁이 있습니다. 재판장님께가 아니라 제 아내 윤서연 씨에게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의 인생에서 제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말아주세요. 나중에 아이가 크면 아이에게 아빠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알려주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항상 아들을 사랑했던 아빠가 있었다고요. 가끔씩이라도 사진으로라도 아들이 저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감히 당신에게 부탁하는 유일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의 간청에 법정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 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한 어머니의 마음속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수조 원의 사업 결정을 내릴 때보다 더 큰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제 아들의 미래, 저는 그것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한쪽에는 배신당한 고통과 증오가 있었습니다. 이성은 제게 완전히 단절하라고 박준서와 최 여사, 그리고 그 가족 전체를 제 모자의 삶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준이가 죄 많은 아버지, 악독한 할머니에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라고. 제 아들은 과거에 어떤 유령도 없는 완벽한 시작을 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뿌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 정말로 아이에게 최선일까? 결핍으로 채워진 완벽한 그림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나중에 아이가 커서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아빠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아빠는 감옥에 있다고 사실을 말해야 할까? 어느 쪽이든 가시밭길이고 눈물길이었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저는 평생 그 거짓말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진실이 밝혀진다면 제 아들은 몇 배로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저에 대한 믿음마저 잃게 되겠죠. 만약 사실대로 말한다면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범죄자이며 심지어 자기 엄마를 해치려 했다는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이는 열등감과 죄책감 속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양심과 이성의 갈림길에 아이를 고통스러운 진실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그것을 마주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전도 해답을 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잠시의 휴정 후 재판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최종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명확히 밝혀진 죄목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그들은 합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모자 역할을 한 최 여사님은 가장 높은 형량을, 박준서와 유나 역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차가운 철창 안에서 청춘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법의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서둘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준서와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별 면회실, 그가 수갑을 찬 채 헐렁한 수인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들었어요. 제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철회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끝났어요. 하지만 당신의 부탁에 대해서, 우리 아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다림이 가득했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모습을 아이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모든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컸을 때 저는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동시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던 한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요. 저는 아이에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줄 거예요. 아이의 미래, 아이가 당신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제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 당신이 보여줄 진정한 뉘우침에 달려 있을 거예요. 잘 지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일어서서 돌아섰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그가 희미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리고 이내 터져 나오는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용서를 주지는 않았지만 희망의 불씨 하나를, 교화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저 자신을 갈등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저희 모자의 삶은 진정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마음을 닫고 외로운 여장부 역할을 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함께 공원에 가고 책을 읽고 세상을 탐험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진실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신랄한 말들이 아닌 우화를 통해서요. 저는 아이에게 용서에 대해 가르쳤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법, 아가페서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단순히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인자한 마음과 용기, 그리고 굳건한 줏대를 가진 남자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제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했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료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예전에 소홀히 했던 관계들을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친구, 가족,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꽃꽂이를 배우며 예전에는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행복이 재무보고서에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소박한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광과 고통, 행복과 비극이 모두 담긴 긴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의 성공이나 복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께 제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너무 완벽한 것을 경계하십시오. 인생에는 원래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이란 없습니다. 너무 완벽한 남편, 너무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 너무나 원만한 가정은 때로는 가장 공들여 만든 연극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경계심을 잃지 마시고 한 여성으로서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관은 때로는 가장 충실한 경호원입니다. 이성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위험을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둘째, 배신과 악의를 깨달았다면 용감하고 단호해지십시오. 관용을 베풀지 마십시오.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당신의 용서는 방종일 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죄의 늪에 더 깊이 빠질 기회만을 줄 뿐입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는 강해져야 하고 심지어 잔인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 아니라 정당방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탄생의 힘을 믿으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처음부터 흠 하나 없는 완벽한 그림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때로는 우리가 용감하게 폭풍에 맞서고 그것을 이겨낸 후에야 비로소 찾는 평온입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바로 당신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교훈으로 새로운 미래, 더 찬란하고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을 건설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이로써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숨죽이고 분노하고 그리고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윤서연이라는 여성의 폭풍 같았던 여정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닫힐 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가장 깊은 여운과 성찰이 시작됩니다. 숨 막힐 듯한 극적인 반전으로 가득했던 윤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나 사랑의 배신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삶과 인간 본성에 대한 큰 교훈과 값비싼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경고 말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자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메시지는 바로 완벽한 그림의 위험성과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윤서연의 삶은 처음에는 가장 찬란한 색채로 그려졌습니다. 최고의 커리어, 모범적인 남편, 국민 시어머니,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까지. 그 그림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똑똑하고 예리한 그녀조차도 완전히 믿고 그 속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인생에는 원래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이란 없습니다. 무언가가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흠잡을 데 없어 보일 때 때로는 그것이 가장 공들여 만든 연극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생활에서 종종 완벽함에 대한 강박에 시달립니다. 소셜미디어에 행복한 가족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애쓰고 친구들 눈에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친척들 앞에서는 풍족한 삶을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그 미소와 아름다운 사진 뒤에는 당사자만이 아는 어두운 구석과 균열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요. 윤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코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그리고 첫 번째 균열이 보였을 때 그것이 아주 작은 파문에 불과할지라도 용감하게
그것을 직시하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파문은 바로 한 아이의 순진한 한마디였습니다. 유나 선생님이 아빠한테 뽀뽀하는 걸 봤어요.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무시하기 쉬우며 어른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넘겨버리기 쉬운 디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여성의 직감, 그것은 신비롭거나 망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적 지혜의 총합이며 이성이 놓칠 수 있는 사소한 디테일, 비정상적인 행동, 눈빛, 말투들을 우리의 뇌가 꿰어 맞추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조기 경보 시스템이자 항상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충실한 경호원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어떤 관계나 약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내가 너무 의심이 많나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까? 우리는 속 좁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고의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윤서연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행동, 즉 조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관을 믿는 용기가 그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 깊은 곳의 감각을 믿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느낄 때 서둘러 떨쳐버리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관찰하고 알아보십시오. 때로는 직감이야말로 우리를 기다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는 가장 현명한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우리를 또 다른 더 무서운 진실로 이끕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즉 악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윤서연의 이야기를 끔찍하고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외도 행위가 아니라 그녀가 가장 믿고 잘해줬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온 배신입니다. 이 이야기의 악당은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너무나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최 여사님은 며느리를 항상 사랑하고 보살피고 자랑스러워하는 국민 시어머니의 가면을 썼지만 그 뒤에는 병적인 질투, 시기심, 그리고 미친 듯한 통제욕이 있었습니다. 박준서는 항상 따뜻하고 이해심 많으며 아내를 지지하는 모범적인 남편의 가면을 썼지만 그 뒤에는 깊은 자격지심, 비겁할 정도의 나약함, 그리고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유나는 순수하고 불쌍한 대학생의 가면을 썼지만 그 뒤에는 끝없는 야망, 잔인함, 그리고 자신을 거두어준 사람을 기꺼이 짓밟고 올라서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그들은 윤서연의 친절과 신뢰를 바로 그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해준 밥을 먹고, 그녀가 지은 집에서 살고, 그녀가 번 돈으로 생활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녀를 파멸시킬 계획을 조용히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잘해주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쓰라린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가장 달콤한 칭찬이 가장 어두운 의도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당신이 없을 때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이 없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그들의 자존심이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최 여사님처럼 이득을 볼 때는 완벽한 시어머니였지만 자신이 위축된다고 느끼고 아들이 아내에게 밀린다고 느끼자 그녀의 악독한 본성이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누구에게든 성급하게 온전한 믿음을 주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작은 시험들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십시오.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이라도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그 가면이 떨어졌을 때, 가장 잔인한 배신과 마주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피해자에서 전략가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윤서연이 침실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을 때 그녀의 첫 반응 역시 붕괴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이 이성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뛰어들어가 소란을 피우거나 질투하거나 욕설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다툼이 순간적인 후련함만 가져다 줄 뿐 판 전체를 망쳐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우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러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서연이 원치 않는 배우가 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전히 남편에게 다정하고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 과정이야말로 그녀의 비범한 용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야 하고 뼛속까지 혐오스러운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불리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힘만으로는 안 되고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무서울 정도의 침착함으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계획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카메라를 설치하고 탐정을 고용하고 덫을 놓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능동적인 사냥꾼으로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아주 값진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당함과 배신에 직면했을 때 서둘러 울부짖는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이성을 위한 연료로 바꾸십시오. 자기 이야기의 전략가, 탐정이 되십시오. 증거를 수집하고 진실과 법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십시오. 정의는 그저 앉아서 오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용감하게 일어나 현명한 방식으로 그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리고 윤서연의 싸움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재판에서의 그녀의 마지막 결정은 모성애와 인간적인 선택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박준서가 자신의 형량 감경을 빌지 않고 오직 아들의 인생에서 자신의 모습을 지우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을 때 그는 윤서연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한쪽에는 증오와 너무나 잔인한 진실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한 아이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죽어버린 완벽한 아버지의 그림을 만들어주는 것이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일까? 윤서연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어렵지만 더 성숙하고 용감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충분히 컸을 때 진실을 이야기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책에는 없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뉘우침이야말로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 결정은 박준서를 위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바로 자기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고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자한 거짓말일지라도 그녀는 아들이 거짓말 속에서 자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진실과 함께 인생의 어두운 구석을 마주할 능력과 함께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사랑할 줄 알되 비판할 줄도 아는 마음을 갖고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호였습니다. 아이를 갖자 완벽함의 세계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는 충분한 용기를 갖추게 해주는 것. 저는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께 제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몇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너무 완벽한 것을 경계하십시오. 인생에는 원래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이란 없습니다. 너무 완벽한 남편,
너무 이해심 많은 시어머니, 너무나 원만한 가정은 때로는 가장 공들여 만든 연극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경계심을 잃지 마시고 한 여성으로서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관은 때로는 가장 충실한 경호원입니다. 이성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위험을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둘째, 배신과 악의를 깨달았다면 용감하고 단호해지십시오. 관용을 베풀지 마십시오. 그들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당신의 용서는 방종일 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죄의 늪에 더 깊이 빠질 기회만을 줄 뿐입니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는 강해져야 하고 심지어 잔인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 아니라 정당방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서연의 이야기는 재탄생의 힘에 대한 한편의 서사시입니다. 그녀에게서 가장 존경스러운 점은 부유함도 멋진 복수극도 아닙니다. 가장 존경스러운 점은 붕괴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도저히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를 겪었음에도 그녀는 과거가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증오가 자신을 그들처럼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강인함의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의 비극을 다른 여성들을 돕는 영감의 원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얻은 행복은 기적이 아니라 끈질긴 투쟁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영혼의 자유에서 오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데서 오는 행복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찬란한 장도 있겠지만 어둠으로 물든 장도 있을 것입니다. 윤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계 속의 어두운 구석을 비춰주고 또한 어둠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는 횃불과 같습니다. 부디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친절은 값진 선물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코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계선은 당신의 존엄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짓밟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더라도 결코 증오로 굳어지게 두지 마십시오. 항상 따뜻한 마음, 차가운 머리, 그리고 꼿꼿한 척추를 유지하십시오. 오직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인생의 모든 폭풍을 굳건히 헤쳐나가고 진정한 나만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 깊은 교훈들에 대해 저희와 함께 성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어 함께 이 긍정적인 가치를 나누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하나의 교훈이 얻어질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더 좋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작은 벽돌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